안녕하세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불합격을 피하는 한국사 공부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실은 한국사 공부법과 관련해서 아주 일반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해 나갔던 방법들을 정리를 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다소 딱딱한 특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역사 공부를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의 좋은 점만 뽑아낸 이런 자기소개를 보면은 계속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고시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어요. 임용고시.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2년 정도 다니다가 너무 역사교사를 하고 싶어서 백수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고 1년 동안 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한 2달 동안은 노량진에서 살았고 노량진에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가지고 국립도서관을 오고 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도 역사를 시험용으로 준비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임용고시를 제가 준비할 때, 역사 공부를 할 때는 남들보다 빨리 합격하고 싶고 남들보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뭔가 남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의 의지와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암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흥미도 잃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2개월 차에 바꿨던 공부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50분 동안의 수업 내용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드리면 그냥 이겁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암기하지 마세요. 말은 쉽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얘기를 듣고 나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암기만을 하시면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한능검, 수능 전체 모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꽈락을 넘기는 수준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에 기반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답이가 뭔지 아시나요? 고구마 답답이래요. 고구마만 계속 먹어서 막 목이 막히는 상태. 기본 용어를 알아야지 고답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단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역사에도 용어를 분명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보통 맨 처음에 책을 펴고 그냥 줄줄줄줄 외워나가세요. 기본 용어를 모르니까 근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한국말이기는 하죠. 그런데 한자로 쓰여 있고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라서 전혀 지금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향촌, 전민변정도감, 향약, 연호, 공려, 사관, 기원, 사대, 춘추관, 주학, 지방관. 그러니까 일단 외우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약간 어원 정도만 알고 몇 가지를 유목화하시기만 해도 전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막힘이 없이 술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맨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잡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를 보여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들이에요. 첫 번째를 보면은 신라시대인 것 같아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 고려는 양계라고 하는 지역에 군대로 주진군을 구성했대요. 시험에 다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조선에서는요, 여진족의 국경 지방 침입해서 약탈을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토벌을 하고 여진족을 몰아낸 자리에다가 사군육진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자, 공통적인 글자가 뭐죠? 진이에요. 이 세 글자의 공통점은 모두 다 군대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군대랑 관련되어 있는 글자에 다 들어가는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군대가 일정 지역을 주둔하거나 진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은
지방행정 조직, 군대와 관련된 내용을 볼 때 끝에 다 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해군 기지와 관련된 지역이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진해. 진해의 진자도 이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본 용어에도 하나를 잡고 나가서 여러 가지를 유목하시다 보면은 마치 영어에서의 어미처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보면 우리가 re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시라고 하는 뜻으로 활용이 되죠. 똑같아요. 주둔할 진짜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서 공부하시긴 어려워요. 제가 이 작업을 올해 초반에 해가지고 무료 강의예요. 어디 들어가시면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의 강의에 무료 강의 탭을 보시면 교재, 기본 용어 정리 교재와 더불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부 무료예요. 그래서 가서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진짜 기본 베이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기본 영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선적으로 숲을 보기 전에 1페이지부터 공부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거 이거죠. 책 펴고 앞에서부터.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도명은 다 외울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몰라.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파고들면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숲을 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친구랑 소개팅 개를 맺은 적이 있어요. 소개팅 개가 그 친구는 남자이고 저는 여잔데 서로에게 연인이 성사가 될 때까지 소개팅을 해주는 게 소개팅 개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눈이 예쁜 여자가 좋다 그래서 제가 소개팅을 해줬더니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눈만 예쁘다고. 본인이 눈이 예쁜 여자를 좋다고 했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특정 이목구비에 대한 혹은 키나 뭐 몸매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의 전체를 다 봐요. 이상형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우리가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를 몰라요. 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입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부분만 봐서는 절대 그 사람의 전체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박보검이에요. 남성분들을 위해 이것만 보고 고등학생들은 맞춰요. 바로 수지가 나와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윤곽을 드러내야지 부분이 잘 보여요. 왜냐하면 역사는 정말 거대한 숲과 같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산을 오를 때 무작정 오르지 않죠. 지도를 먼저 보고 특징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고 오릅니다. 이걸 역사에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곤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부분으로 쪼개고 그 부분 안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사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되시면 문제의 50% 이상이 실제로 풀려요. 자, 한국사에서는요, 숲을 아주 예전에 사람들이 돌을 깨서 쓰던 선사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까지 시간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한번 잡고 나서 쪼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 때부터 지금까지를 둘로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와 가까운 시기를 근대라고 하죠. 그럼 둘로 나누면 근현대 이전과 근현대 이후.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분 방법입니다. 자, 둘로 나눠볼게요. 전근대와 근현대. 그럼 여기서 다시 쪼개시는 거예요. 전근대를 왕조의 변천으로 다시 쪼개요. 선사시대가 지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고요. 고조선이 망해갈 무렵에는 부여나
고구려나 옥저 같은 여러 나라가 등장했다가 삼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고 고려, 조선으로 이어집니다. 조선 말기에 외국 세력이 들어와서 개항하는 시점부터 근현대로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스스로 막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개화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현대, 이 틀을 잡아놓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이 시기 안에서 고려라고 하는 왕조,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 개개의 나라 자체에서 다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시간끼리 묶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같은 속성을 지닌, 같은 성격을 지닌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유년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는 것처럼. 고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요, 반으로 먼저 나눠볼게요.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죠.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시간끼리 나눠볼 건데, 고려에서는 그 핵심이 지배층이에요. 지배층의 면천. 고려 초창기의 지배층은 고려를 연 세력들이겠죠. 그들이 바로 호족입니다. 자, 맨 처음에 호족 지배기로 시작을 하는데, 호족은 특징이 뭐냐면 지방 실세예요. 지방 사는 대토지 소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연 세력이긴 하지만 그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주류는 아니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사는 사람들의 기준을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잡아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 사는 연봉 1억 정도로 할까요? 1억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라고 잡는다면, 호족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강화도에 고추 대농장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호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들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세습하기 시작해요. 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기 문벌귀족기가 열리고요. 문벌귀족에 대한 항의로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집권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실은 웬만한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때 무신정권 때 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대진운이 안 좋았어요. 당시에 쳐들어왔던 세력이 전 세계를 이 위아더 월드로 만들 뻔했던 몽골족이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에는 일제강점기랑 비슷해요. 원나라에 몽골족의 아부하고 친한 세력이었던 친원파 권문세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 말기에는 권문세족의 부패를 비판하는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여기부터 보세요. 아니,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로 무슨 문제를 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악귀를 맞아서 들어가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고3부터 공무원까지 전부 다 딱 두 시기예요. 전근대 파트 문화, 근현대사 조약. 전근대 파트 문화 생각해 보세요. 봉정사 극락전, 다포양식, 주심포, 배을림 기둥, 관촉자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냥 외계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문화가 이 시기 안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호족지배기에는 대형 불상 이렇게 생긴 게 많이 세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상의 인자한 모습이나 아주 조화로운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잘생기진 않았죠. 막 비례가 안 맞고 머리가 굉장히 크고 좀 다소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긴 불상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딱 이 시기에만요. 왜일까? 호족들은 지방 세력이니까 자기가 소위 말하는 나의 나와바리, 내 영역인 그 마을의 입구에 내 얼굴과 똑같이 생긴 불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만 이렇게 개성적인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지배층으로 풀어볼게요. 문벌귀족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의 최고 계층이 되면은 가장 원하는 게 서민들과 섞이지 않는 문화를 향유하는 거래요. 문발 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민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문화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각 집마다 저 집은 되게 부잣집이야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기준이 있었어요. 3가지가. 집에 이거 3가지가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었어요. 뭐였을까요? 막 학생 중엔 분위 파악 못하는 학생들이 막 바나나 얘기하고 그래요. 컬러 TV 이런 거 얘기해서 저희 공분을 사는데 3가지가 집에 자가용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제 기억으로 아파트 사는 친구들.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조건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쟤네 집에 이거 있대 라고 하면 굉장히 잘 사는 기준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사회의 최고 계층들이 그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루에 3번 차를 마시는 거였어요. 차. 왜? 티타임을 노동자는 가질 수 없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나오는 산업혁명 같은 것들 있죠. 노동자가 막 성장하는 그 시기에 처음으로 생긴 게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이에요. 노동자들도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티타임에 대응해서 만든 게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하루에 3번 차를 마시면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 차를 담아내는 도자기. 그래서 문벌귀족기에 청자가 나옵니다. 왜 청자냐면 서양에선 금과 은이 중요한데 동양에서는 옥이 중요해요. 옥 색깔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화려하게. 자, 그러다 원나라 몽골족의 간섭을 받는 권문세족기에는 실은 이때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우리들끼리, 우리 같은 민족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똘똘 뭉치는 거였어요.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고려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라는 민족 의식이 없었대요.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고려 때 사람들이 만약에 미팅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고려인인데 지금 어디 출신이냐면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는 나 고구려 사람이야. 나 백제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로 뭉친 지가 아주 옛날인데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최초로 역사서에 단군이 등장합니다. 왜? 우린 지금 여기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교도 다 다르지만 다 단군의 후손이잖아요. 단군이 아주 예전부터 역사서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권문세족기 고려시대 때 최초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한 역사서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에 대해서 역사 기록을 남긴 게 삼국사기와 유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사라고 하는 뜻이 세상에 떠도는 신화같이 신기한 일도 담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기별 특징을 알면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문화도 내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국가직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직 문제고요. 같은 테마로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은 시험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부분을 뽑아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삼국의 시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삼국유사 아님 사기예요. 그런데 지금 컨텐츠 내용이 신기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삼국유사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세요. 정답의 키워드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단군이 들어가 있겠지. 정답은 5번이에요. 단군 신화를 수록하였다. 이 포인트를 아시면은 역사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드라마를 보듯이 흐름을 잡으셨으면, 중요한 흐름을 잡으셨으면 스토리를 정리하세요. 우리가 드라마는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어도 그 다음날 친구가 야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대사까지 따라할 수 있잖아요. 막 그 방대한 내용을 막 술술 얘기하면서 대사와 각 인물의 입장까지 설명하죠. 그 기억력은 어디서 나올까?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인과관계로 인식하니까.
그런데 전체 학문 중에서 가장 인과관계가 뚜렷한 학문이 역사입니다. 특히 이게 근현대사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어느 파트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느 키워드를 던져도 저는 인과관계로 엮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근현대사 파트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부분을 스토리로 엮어볼게요. 자, 이 시기에 근현대사, 근대사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대부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니, 청나라가. 일본은 막 성장하는 나라고 청나라, 중국은 원래 강했던 나라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상외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가장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인 랴오둥 반도를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우위권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요동 반도는 일본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노리고 있던 땅입니다. 러시아가 일본한테 이거 넘겨주기 싫으니까 강한 나라 두 나라를 모아서 일본한테 야, 요동 반도 다시 뱉어내라고 압박을 가해요.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삼국이 간섭해서. 자, 삼국 간섭을 보고 나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고종과 부인이 누구죠? 명성황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중국이 짱인 줄 알고 살았는데 중국이 우리가 막 무시하고 문화 전파했던 흔히 얘기하는 외놈들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제일 강한가 싶었는데 일본이 다시 러시아한테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러시아한테 접근해야 된다. 칠러 정책을 펼쳐요. 자, 칠러 정책을 펼치니까 일본은 요동반도는 이미 삼국 간섭으로 뱉어내고 조선에 대한 권력마저 잃어버릴까 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칠러 정책을 펼치는 고종과 명성황후 중에 한 명을 제거하기로 생각했죠.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고종이죠.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나도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래서 이때 고종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겠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시부적절한 내용이네요. 자,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종에게 황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독립협회고요. 독립협회의 요청에 고종이 돌아와서 선포한 게 대한제국이에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인과관계를 찾아서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 나가셔서 스토리로 기억하셔야지 머릿속에 남아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글을 빨리 읽고 여러 번 읽고 내가 그냥 여러 번 읽었다는 위안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합격하고 싶고 배수진을 치고 하고 싶고. 제가 고시 공부할 때 25살이었단 말이에요. 25살이 시작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 고시가. 그 마음 때문에 빨리 뭔가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풀로 집중해서 그냥 빨리 여러 번을 계속 읽었어요. 외우려고. 근데 그랬더니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는 건 내가 스스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을, 스토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스토리를 기억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람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해온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히틀러의 결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식선에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인물을 보셔야 돼요. 자, 인물에 대해 이해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인물을 공부하는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무왕, 태조 왕의 이름을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요, 사람의 이름을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거나 쓰지를 않았대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문화가 갓 결혼한 새댁한테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디 댁이라고 부르죠. 이게 그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왕의 이름은 더욱더 심하겠죠. 함부로 정말 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왕의 이름이었대요. 왕가에서도 특이한 이름을 지어서
평민들이랑 겹치지 않게 하느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왕들의 본명 있죠? 이모. 대부분 두자예요. 외자예요. 평민들이 잘 안 하니까. 광해군 이름도 굉장히 특이해요. 광해군의 본명이 이혼이에요. 실제로. 이혼, 이우 왕자, 이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더더욱이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무슨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 왕이 살아있을 때 붙인 게 아니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붙여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 정도만 봐도 대체로 이 사람이 어느 포지션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해도 대왕 너무 쉽죠. 뭐한 왕일까? 영토를 넓게 개척한 왕. 저기까지 우리나라 땅이었죠. 만주까지. 광개토 대왕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후한, 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털도 되게 많이 나고 막 중후한 장군의 이미지래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죠. 만주를 정복했을 때 나이가 18살입니다. 동생이죠. 광개토 대왕 동생. 18살에 여기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39세에 정복 활동을 벌이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광개토 대왕의 아들도 엄청 대단하죠. 장수왕. 장수왕은 어느 왕일까? 길게 산 왕. 근데 실은 형용사가 왕의 이름 앞에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장수왕은 이게 얼마나 특징적이었으면 다른 업적이 많을 텐데도 장수가 붙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세래요. 아마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일 것 같으세요? 35세. 저는 죽음에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몇 살일까? 몇 살일 것 같으세요? 23에서 25세예요. 장수왕은 98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이건 신선이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아직도 살아계신가 막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 나이 또래, 이 나이대에서 평균 수명이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수왕의 아들 왕세자는 아빠보다 오래 살았을까 빨리 죽었을까? 먼저 죽었어요. 그 왕세자 이름이 조다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쪼다의 어원이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슬픈 말인 거예요. 쪼다라고 하는 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왕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반복돼요. 무자 들어간 왕도 굉장히 많고요. 고려에도 태조가 있고 조선에도 태조 있죠.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습니다. 무자가 들어간 왕들은 주로 영토를 확장한 왕. 발해의 무왕은 당나라의 선방을 날리고 영토를 확장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태조는요, 나라를 세운 왕. 고려 태조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 성종은요, 이루다 성자예요. 모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한 왕. 성종에서 딱 끝나게 되면은 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초기 끝내고요, 고려시대 초기를 끝내는 왕도 성종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체제 정비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죠. 성종의 업적으로. 자, 왕의 이름으로 힌트를 잡으셨으면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실은 왕의 업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왕이 있고 업적 1, 2, 3을 외우죠. 광종, 노비안건법, 광종, 노비안건법 이렇게. 실은 이 업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교육학 전문 용어로 파지라고 하거든요. 이걸 심어 놓으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배경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그냥 지나쳐요. 배경을 알고 나면 업적은 너무나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세종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키워드가 이거 세 가지입니다. 세종대왕에서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라고 하는 재상들의 합의기구에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뜻이고, 뭐 국가의 학문연구기관이 지편전도 설치하고, 스승이 신하가 스승이 돼서 왕을 가르치는 경연도 도입했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근데 이거 그냥 외우시잖아요. 뜻이랑 같이.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시다. 세종은 이런 걸 왜 했을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세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보통 습해
스펙이 있잖아요. 정통성 스펙. 본처의 장남. 근데 세종은 셋째였어요. 그래도 왕자면 공부도 많이 시켰고 했겠네 뭐 생각하실 수 있죠. 전혀 아닙니다. 자, 왕의 아들들을 왕자라고 하는데 왕자들 중에서 왕이 계승자를 뭐라고 부를까? 왕세자. 왕세자는 한 명이에요. 왕세자가 있고 그 이후에 왕자들을 그냥 군이나 대군으로 부르는 거예요. 왕세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다른 왕자들은 교육을 안 시켜요. 세종이 왕세자가 되기 전에 제일 많이 한 게 화초각국이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왕이 될 사람이 결정되면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하게 왕이 될 사람 결정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다 죽였어요. 우린 교육을 안 시켰고. 세종도 교육을 못 받고서 계속 그냥 그렇게만 지내다가 원래 왕세자였던 세종의 첫째 형, 가장 큰 형이 우리나라 탑3에 뽑히는 망난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개를 그렇게 훔치고 다녔고 여자도 너무 좋아하고 이걸 참다 못했던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왕세자를 파면하고 갑작스럽게 세종, 셋째를 왕세자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세종이 우리나라 최단기간 만에 왕이 오르게 돼요. 52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당장 내일부터 삼성전자의 회장이 돼서 그걸 운영하라고 해보세요. 뭐 아싸 막 신나는 게 아니라 막막하시죠. 똑같아요. 세종은 제대로 된 통치자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종이 선택한 게 첫 번째가 유능한 신하의 도움을 받자였대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 번 검증이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씁니다. 그래서 선택한 제도가 의정부서사제예요.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왕을 도와서 일을 처리하는 의정부서사제. 그 중에서도 가장 세종과 함께 보조를 많이 맞췄던 사람이 황희예요. 근데 황희는 세종 때쯤 되면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은퇴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세종한테 자기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그만하겠다. 너무 나이 들고 나는 능력도 없다라고 하면 세종은 한 번 잡은 사람은 절대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일을 시켜서 그 둘 사이에 오고 간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황희가 몇십 통을 보내고 그럼 세종이 다시 안 된다. 나도 몸이 많이 안 좋다. 라고 하면서 회유를 하고 황희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자기가 못 걷는다고 해요. 편지에 실제로. 왜 우리도 막 학교 너무 가기 싫을 때 아파요 이러는데 담임 선생님이 기어다닐 정도 아니면 나와 라고 얘기하면 기어다닐 정도요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출근을 못할 이유를 생각한 거야. 못 걷는다고. 그럼 세종이 가마를 보내줘서 너를 들어서 가마에 올려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황희가 몇십 통의 사표를 내고도 사표를 수리를 못 받고 87세까지 일합니다. 노예죠. 또 세종대왕이 여담이지만 상사로 모시기엔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새벽 4시에 막 전화해서 일 어떻게 됐냐고 막 다그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대요. 중앙부처에서 일하기가 싫은 거야. 왕한테 너무 시달리니까. 두 번째 방법이 공부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지금으로 치면 진짜 활자 중독.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쯤엔 실제로 눈이 안 보였어요. 그 상황이 되기 이전까지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궁궐 안에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을 뒀어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게 집현전이고요. 왕인데 신하가 스승이 돼서 왕을 가르치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제도를 생각했어요. 그게 경연이에요. 다른 왕들이 다 기피했던 경연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이 사람의 배경에 있는 거죠. 배경을 보셔야 업적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기 전에
기본 용어를 통해서 의미도 알고 전체 흐름도 잡고 이 흐름은 스토리로 엮어나가고 인물을 보면서 인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업적도 감을 잡고 배경을 보면서 업적을 암기했다고 합시다. 실은 여기까지 하면 한국사 공부법의 90%는 완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래도 문서들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혁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조약 같은 내용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팁이 5번째. 우리가 외워야만 할 것 같은 중요한 문서 뒤에 숨은 인간을 보시면 이것도 안 외워도 됩니다. 엄마랑 아빠랑 막 싸우는데 아빠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다가 각서를 쓰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술을 다시는 안 먹겠다. 그 각서에 들어간 건 아버지의 의도인가요? 어머니의 의도인가요? 어머니의 의도죠. 아버지가 썼지만. 인간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의도를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갑신정변에서 발표한 14가지의 개혁 요강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말로만 써놨으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해드린 대로 여기에 담긴 인간을 한번 볼게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주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주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아주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지금이야 강남에서 살지만 이 시기에는 종로 북쪽 지방에 몰려 살았던 사람들, 있는 집 자식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 급진적인 성향의 유학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 좀 갔다 와 봤는데 자긴 너무 엘리트인데 이렇게 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이들이 쓴 문서에도 나와요. 볼게요. 자, 엘리트로서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냥 살아도 잘 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급진적인 것들을 내놨지만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개혁안은 한계가 있어요. 2012년이었던가요? 재벌 이세격의 분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토론회 같은 데서 깨졌어요. 그 토론회에서 질문이 재벌 2세한테 지금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당시 버스 요금이 1,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청소년 요금 말고 1,000원. 근데 그분이 굉장히 당황. 그 질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세요? 바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70원 정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0원.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세계겠죠.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버스를 탄다는 것은. 이들은 부잣집의 아주 엘리트로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은 농민들을 위한 개혁안이 있어요. 근데 농민들이 무슨 삶을 살고 뭐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했냐면 개혁정강의 핵심은 이것만 봐도 갑신정변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지조법을 개혁할 것. 지조법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왜냐?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남의 땅을 소작 지어주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농민들이 원한 건 내 토지를 작더라도 분배받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문서 뒤에는 인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토지 분배와 관련된 문서는 어디서 나올까요? 농민운동에서. 동학농민운동 개혁안 볼까요? 토지는 균등 분배하라. 지금 얘기해드린 키워드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역사 공부하기 전에 기본 용어를 먼저 익히세요. 기본 용어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답답할 일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면 깜깜하죠. 답답하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기본 용어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무가 아닌 숲을 보셔서 전체 큰 그림 속에서 항상 내가 어느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걸 하려면 틀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크게 보고 쪼개서 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쪼개서 볼 때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안에 내부적인 스토리를 연결하셔야 돼요. 시계 태엽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 포인트를 찾아서 연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에 대한 학습인데,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왕의 이름, 호칭을 통해서 업적을 감을 잡으시고, 그 업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는 왜 이런 업적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보면서 우겨 넣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봐도 1년을 가는 공부가 있어요. 제대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조약이나 개혁이나 정강은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주도층을 통해 내용의 포인트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역사 전공자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한국사는 비단 공직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체의 입사, 승진, 수능에 있어서도 필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공부예요. 한 번에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언제는 다시 튀어나올 공부예요. 다시 튀어나오는 상황마다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시간도 단축하고 기억도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워낙에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공직박람회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이 없겠죠. 공개 특강이니까.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가스터디의 어느 게시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저에게 전달이 되니까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